자, 제가 제빵 위생 안전관리사 요거 두 번째 수업 2교시 수업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예, 수업 공유창 띄워놨죠? 자, 우리가 1교시에서 우리가 독성 시험에 대해서 봤어요. 그죠? 자, 우리가 독성 시험 그러면은 독성 시험이 있고, 아만성 독성 시험이 있고, 만성 독성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만 검사하는 게 아니고, 독성 시험 그러면은, 자, 특수 독성 시험까지 다 거쳐야 되는데, 특수 독성 시험 그러면은, 유전 독성 시험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발암성 시험이라든지 체기형성 시험이 있다고 1교시에서 했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내야 될 수치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최대 무작용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 무작용량 그러면은 실험 동물들한테 일생 동안 요 시험 물질을 계속적으로 투여했을 때 아무런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양을 최대 무작용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요거 실험 동물이라든지 사람 임상 연구에서 무독성이 인정된 최고 섭취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독성이 인정된 최고 섭취량 내가 있죠. 잠깐만 주석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예, 무독성이 인정된 최고 섭취량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안전한 양을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전계수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독성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독성 시험은 동물 실험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동물 실험 결과를 인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 안전계수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요 최대 무작용량을 기초로 해가지고 사람이 일생 동안 섭취해도 해가 없다고 생각되는 양을 갖다가 찾아낼 건데, 그게 뭐냐면은 안전계수까지 자, 요 수치를 가지고 같이 이제 계산해가 나타내는 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일단은 동물 실험을 했기 때문에 동물하고 사람하고 똑같이 우리가 자,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동물하고 사람 간의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그 차이를 갖다가 10배로 볼 거예요. 10배로 보고 사람하고 사람의 차이대가 있죠. 우리가 보통 사람하고 사람의 차이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랑 친구랑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들은 그게 식중독을 유발하고, 이거는 식중독균에 오염된 식품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먹었는데 그 친구는 괜찮은데 나는 배탈이 난다든지, 이것도 사람과 사람 간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차이를 10배로 볼 거예요. 10배로 보는데,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동물하고 사람의 차이를 10배, 사람과 사람 간의 차이를 10배, 이걸 곱하면 100이라는 수치가 나오죠. 그래서 요 수치를 갖다가 100을 안전계수라고 보면 됩니다. 안전계수를 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체적으로 이 100이라는 수치를 안전계수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세계 WHO 그러면은 세계보건기구죠. 자, FAO 그러면은 요거는 세계 식량농업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뭐 세계보건기구나 세계 식량농업기구나 요런 데서는 안전계수를 100 내지 250이라는 이 수치를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치를 써가지고 정말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얼마냐를 찾아낼 거예요. 1일 섭취 허용량 해가 되어 있어요. 어떤 경로나 이거는 입으로 먹었냐, 아니면 주사를 맞았냐, 아니면 내가 피부로 흡수됐냐, 이걸 다 합치입니다. 식품을 통하든 어떤 경로나 뭐 음식물을 먹든 상관없이 관계없이 사람에게 토탈 노출되어도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양을 갖다가 1일 섭취 허용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안전계수를 사용해야 되겠죠. 안전계수를 적용해 갖고 인체에 무해한 양을 갖다가 찾아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성을 유발하지 않는 실험동물하고 사람의 최대 무작용량을 자, 안전계수를 가지고 나누어서 사람 체중 킬로그램당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섭취량을 구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계산식을 본다면은 안전계수 우리가 주로 100을 많이 쓴다고 했어요. 그죠? 100 나누기 최대 무작용량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실험할 때 최대 무작용량 찾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자, 동물 몸무게 킬로그램당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용량을 뭐 한다든지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용량 해가지고 몸무게 킬로그램당 100ml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 100mg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 200mg 먹어도 아무 문제 없더라. 그러면은 그죠? 그 아무 문제 없죠. 근데 300mg을 줬더니 그때부터는 자, 요 동물한테서 독성이 나타나더라. 그러면은 자, 여기 300 이상에부터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300까지는 괜찮았어요. 이게 자 100도 괜찮고 200도 괜찮고 300도 괜찮다면 이 300이 자 최대 무작용량이죠. 그러면 뭐 301, 302부터는 독성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300이 최대 무작용량,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안전계수에다가 최대 무작용량을 나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용량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식품 지금 여기서 독성 시험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식품 첨가물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식품 첨가물, 의약품, 그 다음에 기능성 물질, 기능성 식품 이런 것들 갖다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을 찾아내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죠. 그걸 하루에 이제 먹을 수 있는 허용량을 우리가 찾아냈는데 우리가 보통 요거 같은 경우 우리가 보존료라든지 식품 첨가물 갖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보존료 그러면은 우리는 제가 제빵가니까 빵이나 케이크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보존료 같은 경우는 프로피온산 같은 걸 프로피온산이나 뭐 프로피온산 나트륨이나 프로피온산 칼슘이나 이런 것들 갖다가 빵이나 케이크라든지 이런 데 보존료로 쓰고 있어요. 자, 그렇게 이렇게 실험해 갖고 찾아냈는데 자, 우리가 빵이나 케이크 같은 경우 보존료로 쓸 때 자, 킬로그램당 보통 킬로그램당 2.5g이라는 이 수치가 나왔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요거는 항상 우리가 식품 첨가물에서 킬로그램당 2.5g 쓸 수 있다 되가 있으면 항상 이하라고 보셔야 돼요. 이하. 자, 우리가 빵이나 케이크 킬로그램당 우리가 보존료 프로피온산이나 프로피온산 나트륨이나 프로피온산 칼슘을 써겠다. 그랬을 경우 2.5g 이하만 넣으십시오 하는 게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실험 결과를 거쳐서 찾아낸 수치가 최대 무작용량 찾아냈어요. 안전계수는 우리가 100을 쓴다고 했죠. 요걸 계산해 갖고 일일 섭취 허용량이라든지 우리가 가공식품 할 때 들어가는 이런 양들을 갖다가 찾아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빵이나 케이크에서 우리가 이렇게 뭐 보존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찾아내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산화 방지제, 우리가 뭐 지질식품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가 제가 제빵에서는 버터 종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버터류 같은 게 쓰는데 산화 방지제 그러면은 디부틸히드록시 톨루엔이라든지 부틸히드록시 아니솔데가 있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BHT라든지 BHA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버터 킬로그램당 0.2g 이하로 넣으십시오 하는 것도 다 이렇게 독성 시험을 거쳐서 자, 최대 무작용량을 안전계수로 나누어서 나온 수치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 자, 문제풀이 합니다. 독성 시험 중 어떤 시험을 설명한 것인가요? 나와 있습니다. 시험 물질을 자, 실험 동물한테 단 한 번만 투여해가지고 단기간 내에 나타내는 독성의 강도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
시험 물질을 실험 동물에게 1회 투여하여 2주 정도 독성 증상을 관찰하는 거. 자, 요거는 어떤 시험일까요? 해갖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보면은 급성 독성 시험, 두 번째 만성 독성 시험, 세 번째 유전 독성 시험, 네 번째 체기형성 시험대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단 한 번만 투여대가 있어요. 단 1회 투여, 단회 투여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단기간 내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급성 독성 시험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은 규제치 설정 중에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하고 나와 있어요. 실험 동물에게 일생 동안 시험 물질을 계속적으로 투여하였을 때 아무런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양. 실험 동물 또는 사람의 임상 연구에서 무독성이 인정된 최고 섭취량을 의미한다. 무독성이 인정된 최고 섭취량을 의미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양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자, 요 안전한 양 대가 있는데 첫 번째 최대 무작용량, 두 번째 안전계수, 세 번째 일일 허용 섭취량, 네 번째 최대 유작용량 대가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수업 시간에서 최대 유작용량이라는 말은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는 아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개 중에서 찾아야 되는데 안전계수는 우리는 100이라는 걸 먼저 찾아내놨어요. 그죠? 찾아냈고. 자, 우리가 일일 허용 섭취량 그러면은 안전계수 나누기 최대 무작용량을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험했을 때 무독성이 인정된 최고 섭취량을 의미한다. 그거는 자, 여기서 나와 있는 최대 무작용량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답이 자, 1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요거 끝났고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는 소독과 살균 보겠습니다. 물리적인 소독법하고 과학적인 소독법 먼저 보겠습니다. 소독과 살균 나와 있어요. 소독과 살균이 나와 있는데 자, 소독 그러면은 병원성 미생물이 전파되는 것을 억제하거나 사멸시켜 가지고 감염 위험성을 낮추는 작업을 우리가 소독이라는 말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소독 그러면은 보통 요 미생물 포자 같은 경우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계속 많이 들었습니다. 포자 그죠? 잠깐만요. 자, 포자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소독에서는 포자는 자 없앨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포자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자, 이 세균이라든지 이런 자 미생물들이 살기가 힘든 이런 자 환경이다. 그럴 경우는 몸을 바꾼다고 보시면 돼요. 그 바꾼 몸을 갖다 포자라고 하는데 자, 요 세균이 바꾼 이 몸 포자 그러면은 자, 굉장히 환경이 세균들이 열악한 환경이 되었다. 그러면 포자 형태로 이렇게 바꾼다고 보는데 요 포자를 생성했다. 그러면은 열이라든지 냉장이라든지 냉동고라든지 화학물질이라든지 요런 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그죠? 우리가 소독제를 쓴다든지 해도 포자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게 문제점으로 되는데 소독 같은 경우는 포자를 없앨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독에서는 포자도 없애지 못하고 자, 비병원성 미생물 같은 경우는 살아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게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은 병원성 미생물 해갖고 나와 있는데 자, 요 병원성 미생물은 질병을 유발할 거란 뜻이고 비병원성이라는 이런 말을 듣게 되는데 비병원성 같은 경우는 병을 유발하지 않을 거란 뜻이에요. 자, 비병원성 미생물이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데 감염이 되지 않는다든지 만약에 감염을 시켰다. 그래도 발병까지는 하지 않게 하는 세균은 비병원성 미생물에 속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살균 봅니다. 물리적인 방법, 화학적인 방법으로 모든 미생물을 완전히 사멸시키거나 불활성화하여 무균 상태로 만드는 조작이다 되어 있는데 요거는 미생물을 완전히 다 죽였다는 뜻이에요. 사멸이라는 말은.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요 살균에서도 포자는 없애지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미생물 대사산물이라든지 독소 같은 경우가 자, 요 세균이 대사산물 독소를 만들어냈어. 그랬을 때 살균했다고 해서 다 없애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무슨 뜻이에요? 살균을 했다 손치더라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독소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 식중독에서 듣게 될 겁니다. 독소가 생성된 우리가 식품을 섭취했다 그러면은 독소형 식중독을 유발한다고 할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 어떤 식품이 하나 있어요. 자, 지금 우리 여기 수업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 지정란 교수님 같은 경우는 불고기를 참 좋아하십니다. 자, 네. 요 불고기에 불고기에 자, 미역도 좋아합니다. 아, 그러십니까? 네. 네. 자, 여기 불고기에 제가 설명을 해서 조금 기분이 나빠지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요 불고기에, 자, 세균이 오염됐어요. 세균이 오염됐는데, 자, 우리가 보통 그죠? 요 세균이 오염돼 갖고, 요 세균이 독소를 만들어냈어요. 독소를 만들어냈어. 그러면은 사실 독소형 식중독 그러면은 세균이 독소를 만들어내서 그 독소를 우리가 먹었을 때 독소가 생성된 이 식품을 불고기를 먹었다. 그럴 경우에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감염형 식중독은 세균만 오염된 이 식품을 먹었을 때는 감염형 식중독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독소가 안 만들어졌을 때도. 자, 어쨌든 미생물이 만들어낸 대사산물이나 독소 같은 경우는 살균을 해도 제거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중독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자, 살균에서도. 자, 근데 우리가 요 살균하는 방법을 봤더니 자, 세균의 몸체 되가 있죠. 기계적으로 파괴시킨다고 되가 있죠. 그리고 단백질의 변성을 일으키고 효소를 비활성화시켜서 자, 요 세균들을 갖다가 살균 없앤다 방법이다 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소독 살균 나오면은 또 뒤에 나와야 될 말이 멸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멸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멸균 같은 아이고 자 멸균이라는 것은 자 소독 살균보다 멸균이 가장 높은 소독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병원성 미생물이든 비병원성 미생물이든 모조리 다 모든 미생물을 사멸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멸균에서는 여기 포자 나와 있죠. 포자까지도 없애는 조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소독, 살균, 멸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높아지고 있죠. 멸균이 가장 소독력이 좋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가장 완벽한 살균법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독제의 구비 조건 나와 있어요. 자, 소독제 같은 경우는 석탄산 계수가 높을 것 때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석탄산 계수가 높을 것 때가 있는데 석탄산은 우리가 다른 말로 페놀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페놀이라고 쓰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석탄산 계수 해갖고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석탄산 계수가 높아야 값이 클수록 살균력은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하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석탄산 계수가 뭐냐는 거죠. 자, 요거는 일정한 온도에서 우리가 이 석탄산 페놀을 갖다가 5% 페놀 가지고 장티푸스균을 갖다가 살균을 해볼 거예요. 살균을 해보고 자, 다른 소독제를 가지고 요 장티푸스균의 살균을 해볼 거예요. 자, 요렇게 다른 소독제하고 자, 요 석탄산하고 장티푸스균이라든지 이런 균주를 갖다가 살균하는데 그 비교해갖고 효능을 표시한 게 석탄산 계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석탄산 계수가 높아야
훨씬 더 살균력이 좋다, 강하다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독제 자 구비 조건에서는 석탄산 계수가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성이 높아야 되고 용해성대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물질에서든지 잘 녹아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이나 동물한테는 독성이 낮아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부식성이나 표백성이 없을 것때가 있죠. 우리가 만약에 뭐 철제 기구라든지 그런 데다가 소독을 했는데 부식이 됐다든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부식성이나 표백성은 있으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침투성도 강해야 되고 우리가 소독제를 쓰는데 가격이 비싸면 참 쓰기가 힘들어지겠죠. 가격은 낮아야 되고 사용도 간편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기물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소독작용이 강할 것때가 있는데 우리가 유기물하고 무기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무기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기질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유기물 그러면 화학 구조식에서 탄소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들을 때 보면은 자 그동안 그죠 들은 걸 한번 되살려 보면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그러면은 화학 구조식에서 꼭 들어가는 게 탄소죠. 그죠?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은 CHO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화학 구조식에. 자, 근데 탄수화물하고 지방은 CHO인데 요 단백질 같은 경우는 CHO에다가 질소 하나를 더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우리가 영양소들을 들이 들어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소독 작용이 강해야 된다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유기물에서 하나 더 봐야 되겠다. 그죠?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질이나 비타민까지도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유기물에. 자, 유기물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소독 작용이 강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독 대상물에 손상을 주면 안 되겠죠. 소독제를 썼는데 우리가 어떤 데 소독을 했다. 근데 그게 손상을 주면 안 되겠죠. 자, 요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시험 문제로도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문제풀이 바로 나왔습니다. 자, 다음 중 소독과 살균에 대하여 설명이 틀린 것은 데가 있어요. 첫 번째 보면은 살균하면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는다. 살균은 모든 미생물을 죽이는 조작이다. 세 번째, 소독은 단지 감염 위험성만 낮춘다. 네 번째, 소독하더라도 미생물이 남지 않는다. 데가 있어요. 4번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틀린 것이에요. 4번이요. 잠깐만요. 요거 제가 앞에 가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틀렸습니까?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자,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네. 제가 여기에서 이걸 안 써드려서 답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여기 소독에서는 포자도 제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포자 제거가 안 됩니다. 그리고 비병원성 여기서는 비병원성 미생물은 살아남을 수 있다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4번 답이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요. 살균에서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보세요. 자, 미생물의 대사산물이나 독소를 제거되지 않아서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살균에서는 식중독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다시 갑니다. 살균하면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그쵸? 오, 네. 박수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살균하면은 네. 살균에도 식중독 왜 독소라든지 대사산물 때문에 식중독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와, 아주 네. 훌륭하십니다. 네, 요거는 네. 살균은 모든 미생물 죽이는 조작은 맞아요. 근데 포자는 남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소독은 감염 위험성을 낮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소독할 때는 주사 맞기 전에 열을 때 알코올 소독하죠. 그죠? 그게 소독. 예. 소독하더라도 미생물 남아있을 수 있어요. 비병원성 미생물 포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답이 1번 아주 훌륭하게 잘하셨어요. 자,
다음 중 소독제의 구비 조건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단지 한번 보세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이거입니다. 석탄산 계수가 높아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용해성이 높아야 되고 자 부식성 표백성이 없어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자 갑니다. 석탄산 계수가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높아야 돼요. 훌륭하십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네, 석탄산 계수가 높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살균력이 강하다고 했어요. 와, 너무 훌륭하십니다. 안전해야 되고 용해도가 높아야 되고 침투를 잘해야 되고 유기물 존재에 관계없이 소독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 답은 석탄산 계수가 높아야 되는데 낮을 것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 답은 1번입니다. 소독과 살균에서 이제 물리적인 방법하고 화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물리적인 소독법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화염살균법 때가 있는데 이거 화자가 자 요거 뭐예요? 불이란 뜻이죠. 화염자. 알콜 램프 라든지 버너, 불 같은 걸 이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그죠? 불화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알콜 램프에 있는 불이라든지 버너 불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 갖고 미생물을 태워 갖고 살균하는 방법을 화염 살균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건열 살균법 드라이 오븐 대가 있죠. 160도에서 170도 건열기에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살균한다고 되어 있죠. 건열 살균법 같은 경우는 포자까지도 살균이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외선 살균법 되가 있는데 보통 자외선을 이용해 갖고 살균하는 방법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장점을 한번 보면은 사용 방법이 간단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것도 잘 기억하십시오. 모든 균의 효과가 있고 조사받은 요 자외선으로 이렇게 쬐준 받은 요 균들이 내성이 생기지는 않는다 되가 있어요. 한번 자외선 살균했는데 다음에 이 균한테 다시 자외선 살균했다고 내성이 생겨갖고 이 균주가 안 죽는다든지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조사받은 균이 내성은 안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피조사물에 변화가 없다 되가 있는데 요 자외선을 갖다가 쬐는데 여기에다가 변화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죠? 자외선으로. 근데 우리가 이 자외선 살균하는데 그죠? 공기나 물 살균에 적합하다 데가 있는데 보통 요 자외선 살균법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은 우리가 음식점이라든지 학교 급식소라든지 가게 되면은 물컵 소독하는 그 기구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물컵을 갖다가 요렇게 생긴 걸 보면은 물컵이 위로 보고 있어야 돼요. 왜? 기계 위에 이거 자외선 램프가 들어가 있어요. 요 램프에 불이 켜지면은 요렇게 여기가 소독이 되겠죠. 근데 어떤 음식점에 갔더니 어머나 어떡하니 요렇게 그죠? 컵을 갖다가 거꾸로 뒀어요. 그러면은 자외선이 쬐준 데는 어디예요? 여기죠. 그죠? 요런 부분만 돼서 여기 입 닿는 부분요 안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배운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컵 이렇게 바로 세워주셔야 돼요. 거꾸로 두면은 이거는 물만 빠지고 소독은 안 됩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소독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우리 여기 소독 안 된 거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는 여기 안에 소독이 잘 돼야 되겠죠. 그죠? 입 닿는 부분이 소독이 잘 돼야 되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음식점이나 우리 학교 급식소 갔을 때 컵은 이런 형태로 놓여져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계가 이렇게 생겼다면은 요 위에 보면은 자외선 램프가 들어가 있어요. 이 램프가 빛을 막 비춰주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보고 있어야 돼요. 단점 보세요. 침투성이 없어요. 결국은 침투가 안 된다는 뜻이잖아. 안 되면 여기는 소독된 거는 여기 그죠? 자외선 램프가 쬐준 요 부분만 소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점이에요.
침투성이 없어서 조사되는 표면이라든지 조사되는 동안만 살균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잔류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외선 살균법을 이용하게 되면 유지 제품, 식품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살균법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지방산이 들어가 있었다. 유지 제품에서는 지방이 당연히 있죠. 그러면 이 지방을 갖다가 산패시키는 이런 문제점을 유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이게 세척이 안 돼가지고 음식물 찌꺼기가 있었다. 그러면은 당연히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왜? 유기물이 있어서. 자, 음식물 찌꺼기가 있으면 세척도 제대로 못했다는 뜻도 되지만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피부에 조사한다든지 하면 붉은 반점이라든지 눈 같은 경우는 결막염이나 각막염이 생긴다 돼가 있는데, 자, 우리가 요 자외선 살균기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일도 없을 테고 자외선 살균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안에 그죠 공간에 들어가 있을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주의해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한다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 자외선 살균하는 대상이 어떤 데다가 자외선 살균을 하냐는 거죠. 물하고 공기 같은 경우 자외선 살균법 이용합니다. 특히 조리시설이라든지, 자, 조리시설에 공기를 살균한다든지, 칼, 도마, 조리기구 표면 살균한다든지, 그리고 자, 우리가 여기서 그죠? 공기 살균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거는 식품 공장이라든지 이런데 공중 낙하균을 갖다가 살균하는 방법도 자외선 살균법을 이용해도 괜찮다. 우리는 이거는 그죠? 기계로 이용한 거고, 우리가 식품 공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공간에다가 요 자외선 살균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방사선 살균법 대가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방사선 조사법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세슘 60 아니다. 코발트 60. 이거 세슘 137 같은 방사선으로 살균하는 방법대가 있죠. 사실 우리가 이 방사선 살균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오던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초가 언제냐면은 1921년도 미국에서 시작됐어요. 미국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육류 같은 경우는 기생충이 있을 수 있어요. 육류에 기생충이 있는데 육류 기생충 오염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최초로 미국에서 방사선 살균법을 특허 획득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 그죠? 1960년대 이후로 들어오면서는 군인들, 군 비축 식량이라든지 우주인 식품 이런 데다가 요 방사선 살균법을 이용한 식품들을 이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방사선 살균법 그러면은 우리 그죠 일반인들은 조금 놀래하는 소독법이죠. 방사선 피폭이라고 보시지 말고 아주 작은 방사선 선량을 가지고 식품을 갖다가 살균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살균, 살충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죠. 그죠? 그다음에 밝은 억제라든지 과일들 숙도 조절을 한다든지 하는 데 쓰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방사선 살균법에서 장점을 보면은 아주 적은 에너지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방사선 살균법에서는 아주 적은 에너지를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예. 자, 살균한다든지 균을 없앤다든지 벌레 해충들을 없앤다든지 요거 봐라 그러면은 싹을 못 틔우게 한다든지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뿌리들이 그죠 뿌리에 막 달리죠 그죠 뿌리 자 발근 억제한다든지 과일을 갖다가 자 과일이 빨리 완숙하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 소비자들 손까지 와갖고 이 시간이 걸리게 되겠죠. 소비자들 손에 와서 있게 해주는 이런 숙도 조절이라든지 합니다. 방사선 조사식품 표기하는 방법 대가 있는데 보통 제품 포장지라든지 용기에다가 요거 5cm 크기라고
5cm, 5cm 크기로 자 방사선 이 조사 마크를 표기해 줘야 됩니다. 요 표기가 국제 방사선 조사 식품 마크라고 보시면 돼요. 요 마크를 꼭 표기해 줘야 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식약처 사이트에서 여기 보세요. 식품의약품 안전처형대가 있는데 지금은 식품의약품 안전처라고 바뀌었어요. 자, 여기에서 이걸 따왔습니다. 따왔어요. 근데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걸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수업 시간만 살짝 쓰자고요. 자, 방사선 조사 식품이 무엇인가 되가 있어요. 방사선량을 아주 작은 방사선량을 이용해 가지고 발화 억제 그리고 식품의 보존성 향상시키고 자 식품에 오염되어 있는 병원균이라든지 기생충, 자 해충 이런 것들을 다 사멸시키는 효과가 된다고 되가 있죠. 효과가 있다고 되가 있습니다. 보세요. 자, 방사선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이쁜 감자인데 조사하지 않은 감자들 어떻게 해요? 막 싹이 텄어요. 싹이 났어요. 그죠? 이거 발화했죠. 그죠? 방사선 조사 식품은 안전한가?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하는 게 방사선 조사 식품이 우리 인체에 해를 끼치나 안 끼치나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죠? 자, 보세요. 세계보건기구 WHO라든지 FAO 국제식량농업기구라든지 국제원자력기구라든지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처 FDA라고 되어 있죠. 이런 데서 굉장히 오랫동안 50년 이상 연구를 했어요. 연구 결과 안전성이 인정되었다 되가 있어요. 자, 요거 우리가 방사선 조사를 하게 되면 영양소 같은 경우 식품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 파괴는 어떠냐는 거죠. 근데 다른 식품 가공 방법에 비해서 훨씬 영양소 파괴가 적다 되가 있어요. 그죠? 보시면은 가공식품보다 오히려 방사선 조사한 게 영양소 파괴가 덜 된다 때가 있습니다. 방사선 조사 식품은 뭘 알아보는 방법대가 있는데 자 요거 그죠 국제적인 방사선 조사 식품 마커대가 있죠. 요걸 갖다가 5cm 5cm 자 이상 되도록 표기해 주라 대가 있죠.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그죠? 여기 표시대가 있죠. 여기. 자, 이렇게 표기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식품 코너에 가서 요 표기 보기가 조금 힘들 거예요. 예, 저도 제가 지금까지 요 방사선 표기, 자, 방사선 조사 식품 마크를 단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보기가 힘들 겁니다. 조사 처리되어 있죠. 자, 이거 여러분들이 방사선 조사 식품을 자, 알아보는 방법대가 있는데 이 조사 처리라는 문구를 표시하거나 이 마크를 표시해야 돼요.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서도 꼭 이 마크 표시하도록 자,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식품 코너에 가서 찾기가 조금 힘들 겁니다. 방사선 조사 식품은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가 되는데 당연하죠. 받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나라에는 26개 품목이 방사선 조사 식품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허가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47개, 영국 55개, 중국에는 24개 품목이 방사선 조사 식품으로 허가를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방사선 조사식품 허가되어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자, 여러분들 감자는 먼저 앞에서 봤고요. 감자, 양파, 마늘, 밤 같은 경우 발화 억제대가 있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싹 틔우지 말라고 해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대체적으로 겨울이 지나가면서도 너무나 이쁜 얼굴로 나타내준다. 이쁘게 자 모양을 나타냈다. 그러면 방사선 조사식품이 아닌가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방사선 조사식품이라고 표시를 보기가 힘든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가장 마지막 박스에 표시를 한다든지 그런 표시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왜 다시 소분해 갖고 나와 있다든지 하게 되면은 요 표시가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우리가 방사선 조사를 하는 이유가 발화, 속도 조절이라고 했고 살균, 살충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쭉 보시면은 발화 우리가
자, 우리가 그죠? 살균하고 살충하고 발화 억제하고 발근 억제하고 숙도 조절하고 그런데 이용되는 게 방사선 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분말 제품, 가루 제품들이 방사선 조사 식품으로 많이 등재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26개 제품에 허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방사선 조사한 식품 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포장을 해갖고 이렇게 방사선 조사를 해도 돼요. 굉장히 이거는 편리한 거죠. 포장하고 나서 조사한다는 거. 왜 여러분들 가슴 엑스레이 찍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방사선 찍잖아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을 때, 자, 옷 벗었는지 입었는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옷 입고 찍었어요. 그죠? 자, 요 방사선 조사 식품도 포장을 해갖고 조사를 해도 괜찮아요. 방사선 조사를 해도. 자, 근데 방사선 조사를 한 번 했어요? 그러면 절대로 두 번 재방사선 조사는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방사선 조사한 식품 같은 경우는 용기에 넣는다든지 포장한 후에 판매를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은 저온살균법 나와 있는데 요거는 프랑스 사람 파스테르라는 분이 자, 요 저온살균법을 찾아내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저온살균법은 파스테르제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통 우유 같은 경우에 보면 파스테르 우유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나라에서는 파스테르가 회사 이름으로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파스테르 우유 그러면은 저온살균법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60도에서 보통 63도에서 65도 온도를 이용해 가지고 30분간 가열살균한 걸 저온살균법이라고 이야기해요. 63도에서 65도 사이에 30분간 가열살균한 걸 저온살균법, 파스테리제이션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요거 잘 기억하십시오. 고온에서 변질되거나 파괴되기 쉬운 이런 영양소 등이 있는 식품에 미생물 제거하는 데 사용한다 데가 있어요. 높은 온도에서 변질시키거나 파괴되는 영양소 있는 이런 식품들은 높은 온도에서 살균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낮은 온도대를 이용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저온살균법 파스테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요 파스테르라는 분이 예, 프랑스 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에서 주력 산업이 와인 산업이에요. 와인 업자들이 이 파스테르라는 분한테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의뢰했는데 이 와인을 좀 더 오랫동안 보존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해갖고 찾아낸 게 저온살균법을 찾아냈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거 우유살균법이 아니었고 처음으로 이 파스테르라는 분이 저온살균법을 찾아낼 때는 와인을 좀 더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찾아낸 살균법이라고 보시면 소독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거 여기에서 저온살균법에서 또 보셔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보통 요 저온살균법 파스테르제이션 같은 경우는 우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우유 살균법으로 많이 쓰고 있죠. 그죠? 우유 살균법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우유 같은 경우 젖소로부터 우유를 우리가 짜게 되겠죠. 근데 이 젖소가 만약에 계렉이 걸렸다든지 할 때 문제가 발생하겠죠. 우리가 계렉 걸린 이 젖소가 한테서 짠 우유 같은 경우 먹으면 문제 되겠죠. 그죠? 계렉 걸린 젖소의 우유 같은 경우 요 저온살균법을 해도 요 계렉을 갖다가 없앨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대장균도 되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그죠? 근데 요 대장균도 저온살균법으로 없앨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장균도 없앨 수 있는 요 살균법 그러면은 저온살균법 요 두 가지 잘 기억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계렉균이나 대장균이나 요런 균주를 세균을 없앨 수 있는 살균법, 저온살균법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계략 그러면 인축 공통전염병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략이 걸린 동물들하고 사람이 접촉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계략 우리 사람한테로 이행시킬 수도 있어요. 전파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전염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우유를 짜는 젖소가 만약에 계략이 걸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살균법을 한 우유를 먹는다든지 하게 되면 계략균을 없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압전기 멸균법 되가 있어요. 이거는 오토클로브를 이용한다고 되가 있죠. 요 오토클로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압력밥솥, 전기 압력 밥솥같이 생긴 게 아니고 우리가 가스레인지 위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 압력 밥솥 있죠. 그걸 갖다 굉장히 크게 만든 게 오토클로브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보틀리누스균 대가 있죠. 우리가 이 보틀리누스균 같은 경우는 포자 형성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포 형성균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보틀리누스균 그러면 혐기성균 대가 있는데 요 보틀리누스균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소시지 식중독균. 왜? 소시지도 밀봉을 딱 해갖고 만들어서 그죠? 밀봉을 하잖아. 보틀리누스균이라든지 요거는 통조림 식중독균이라고 해요. 통조림도 뭐예요? 통조림 안면에서는 공기가 없이 산소가 없이 혐기적인 조건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 보틀리누스균이라든지 이런 걸 없애는 데 이용하는 게 고압전기멸균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압전기멸균법에서는 사용하면 안 되는 식품이 있어요. 고온에서 변질될 수 있는 분말이라든지 오일 종류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높은 온도를 이용해 갖고 이거는 멸균을 하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온도가 높아지면은 산화가 일어나죠. 산화, 산패가 일어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비살균법 대가 있는데 이거는 푹푹 끓인다는 뜻입니다. 열탕살균법. 우리가 물에다가 우리가 가장 많이 우리 학교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지금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보통 이거 같은 경우 보시면은 물 보면은 물을 푹푹 끓여갖고 여러분들이 많이 그죠 기구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소독하는 방법으로 쓰고 우리가 집에서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뭐 우리가 밥 먹은 숟가락이라든지 그릇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냥 삶아주는 방법 있죠. 그게 자비살균법, 열탕살균법이고 우리 학교에서 보통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습하고 나서 썬 행주라든지 그런 거 푹푹 삶는 방법 있죠. 그게 자비살균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자비살균법 같은 경우는 포자까지 완전히 멸균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100도 온도이기 때문에 포자를 없애는 온도대는 안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기멸균법 대가 있는데 요거는 전기를 이용했다는 뜻이에요. 수증기. 끓는 물에 뜨거운 수증기를 이용해 갖고 하는 살균 방법인데 100도씨의 유통 수증기 중에서 1시간 정도 살균한다 대가 있죠. 요거 같은 경우도 요 자비살균법이나 전기멸균법이나 둘 다 포자 없애지는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자는까지는 없애지 못합니다. 요거 둘 다 자비나 전기나 포자 없애지는 못하는 방법. 때가 있는데 여기 9번째 보시면은 간헐멸균법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 시험 문제로 가장 잘 나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100도 온도에서 보통 1시간 됐죠. 40분에서 60분간 살균하고 나서 24시간 동안에 항온기에 보관하고 같은 조건으로 다시 살균하는 걸 간헐멸균법이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아무 데나 살균한 이것을 갖다 아무 장소나 두게 되면은 온도가 변화가 있겠죠. 아침 온도, 점심 온도, 저녁 때 온도 이 변화가 있는데 항온기에는 딱 세팅을 합니다.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 되도록 딱 세팅해 놔면은 그 온도에서 24시간 그대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날 또다시 100도 온도에서 뭐 60분간 살균했다. 그러고 나서 또다시 항온기에 들어가고 요
그걸 갖다가 3번 정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3회면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하고 3번을 하게 되겠죠. 한 번 하고 24시간 후 또 하고 나서 또 24시간 후 이렇게 하면서 3번 정도 하는 살균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간헐멸균법이 포자 형성균의 균을 없애는데 가장 적합한 멸균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포자를 없애는데, 포자 형성하는 이 균주 없애는데 가장 적합한 게 간헐멸균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시험 문제로 엄청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소각법 해갖고 나와 있어요. 요거는 불로 태워갖고 없애는 방법이죠. 그죠? 소각법은 불로 태워서 없애는 방법인데, 균에 오염된 침구류라든지 배기물이라든지 포자 형성균에 좋은 방법이다 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물리적인 소독법을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10개를 지금 소각법까지 듣고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 소각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방법. 근데 우리가 다 없앨 수는 없죠. 다. 자, 이렇게 침구류라든지 뭐 폐기물이라든지 포자 형성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소각해갖고 없애면 되겠지만은 우리가 모든 걸 다 없애지는 없습니다. 소각해서. 자, 이것도 그죠? 일정한 어떤 그죠? 이런 침구류 같은 경우는 없애버리면 되겠지만은 우리가 기계라든지 기구 같은 경우는 없앨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일광소독법 제가 있는데 햇볕으로 소독할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태양광선인 자외선을 이용하는 방법 제가 있는데, 우리가 요 계렉균이라든지 장티푸스균이라든지 페스트균이 있는데, 사실 계렉균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이불을 덮었어. 그러면 그 이불을 맨날 우리가 빨 수 없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이불 같은 경우에는 자, 햇볕에 말려주는 거예요. 매일같이. 햇볕에 자, 이걸 빨지 못했을 때는 햇볕에 말려주는데, 그 햇볕에서 이것도 그죠? 자, 이것도 침투력이 좋지 못합니다. 침투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불 같은 경우도 뒤집어주면서 자, 말리는 거예요. 햇볕에다가 쬐주는 방법. 그리고 뭐 이런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뒤집어주면서 말려야 돼. 한쪽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햇볕에 쬐주는 방법이 아니고. 여기서 계렉균이나 장티푸스균이나 페스트균의 일광소독법이 효과가 있다 되가 있는데, 장티푸스균 그러면은 이거 수인성 전염병인 거 아시죠? 예, 수인성 전염병에 들어갑니다. 요거 같은 경우 예, 걸리면은 설사 많이 할 거예요. 물로 인해서 오는 질병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패스트균 대가 있어요. 요 패스트균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요거 별로 듣지 못했던 자 병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내에서 최근 감염 보고가 된 적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패스트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별로 안 들었을 것 같습니다. 요거 다른 말로 하면 흑사병이에요. 아, 발음 이상해서 또 잘 못 알아들을 수 있겠다. 그죠? 자, 흑사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설마 내가 흑사병 했는데 이렇게 듣지는 않았겠죠. 그죠? 요거 아니에요. 물론 제가 발음이 조금 이상해요. 그죠? 이상한데 요거 흑사병이에요. 자, 요 패스트균 같은 경우는 보통 지에 기생하는 배룩들에 의해 갖고 그 배룩이 사람을 문다든지 하게 될 경우는 패스트라는 질병이 생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감염 보고가 없고 뭐 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아메리카라든지 이런 데서 뭐 부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가법 갑니다. 요거는 미생물이 통과하지 않는 미세한 기공 있는 여과기 같은 걸 이용할 거예요. 이런 여과기를 이용해 가지고 미생물을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요거 같은 경우는 식품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 에어 필터 공기 여과기로 가지고 공기를 갖다가 무균을
자, 조작하는 방법을 여가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발효식품 공장 같은 거, 회사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죠? 자, 발효식품 그러면 미생물을 이용하게 될 거예요. 미생물을 이용했는데 그 미생물이 공기 중에 막 이렇게 그죠? 자, 공중 낙하균으로 이렇게 남아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공기 중에 이런 세균 같은 경우 없애줘야 됩니다. 발효식품에서는 딱 이용하는 미생물, 그 미생물만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죠? 자, 다른 균주들이 공기 중에 막 있다든지 하면 없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 공기 여과기 에어필터를 이용해 갖고 공기 중에는 자, 무균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보통 발효식품 회사에서 이 여과법을 많이 쓰고 있다고 봅니다. 말이 이상했나? 발효식품 회사에서 이 공기 여과기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 갖고 공기 중에 있는 자 균주들을 없애주는 방법이 여과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풀이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중 자외선 소독법의 장점이 아닌 것은 내가 있어요. 자외선 소독법이에요. 자외선 소독법. 장점이 자, 우리 학생들은 문제를 끝까지 읽어봐야 돼. 요거 보면은 아닌 것 때가 있어요. 그죠? 균종에 관계없이 효과가 좋다. 자, 그 다음에 조사받은 균에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 자, 공기나 물의 살균에도 적합하다. 침투력이 강해서 내부까지 살균이 가능하다. 되가 있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물컵 가지고 설명했어요. 그죠? 우리가 보통 물컵이 요렇게 그죠? 자, 만약에 자외선 램프가 위에 있다면은 자, 여기 그죠? 컵은 자외선이 쬐주는 요 그죠? 요 램프 쪽을 바라보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침투력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부까지 살균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자, 우리가 컵을 이렇게 자외선 램프를 바라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컵을 갖다가 거꾸로 이렇게 자, 넣는다든지 하게 되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방법은 틀렸어요. 이 방법을 써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균종에 관계없이 효과가 좋습니다. 조사받은 균 같은 경우는 내성이 안 생긴다고 했어요. 자, 공기나 물 살균에 좋다고 이야기했고 침투력이 약하다고 했고 내부까지 살균 못한다고 했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답이 자 4번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사선 살균의 장점이 아닌 것은 내가 있어요. 자, 우리가 방사선 살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방사선 피폭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피폭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보통 자, 방사선 살균에서 장점 그러면은 에너지 소모가 적다고 이야기했고 자, 살균이라든지 살충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싹 발화시킨다든지 자 발근을 하는데 쓴다고 했어요. 그리고 과일들의 숙도 조절한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요 2번의 답 같은 경우는 여기서 봐야 되는데 자, 방사선 살균법의 장점이 아닌 것 때가 있어요. 그죠? 아닌 것, 장점이 아닌 것. 우리가 자, 살균, 살충, 발화, 발근, 숙도 조절을 했죠.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는 게 아니고 적은 에너지를 이용한다고 했어요. 적은 에너지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살균의 장점이 아닌 것 그러면은 에너지가 많이 소요된다. 요게 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식품을 저장하는 방법 중에서 물리적인 방법이 아닌 것은 해가 나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풀어본 거는 수업 들은 거는 여러분들이 뭐만 들었냐면은 방사선 조사법만 들었어요. 물리적인 방법에서.
자, 근데 산저장법, 냉동법, 건조법 요런 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요거 시험 문제로 풀어보세요. 그러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물리적인 방법하고 화학적인 방법 두 가지로 먼저 생각해 보면은 화학적인 거는 어떤 물질을 넣어줘 가지고 자, 오랫동안 저장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식품을 좀 더 오랫동안 보존하는 방법 그러면은 자, 산저장법.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할 때 산저장법이라 안 하고 식초 초절임이라고 이야기해요. 식초를 넣어갖고 보존하는 방법. 그게 산저장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식초. 자, 안 그러면은 제가 또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염장법. 염장법 그러면은 소금을 넣었다는 뜻이 됩니다. 왜 우리가 저장할 때 장아찌라든지 이런 갈 때는 식초 넣고 장아찌 같은 거 만들죠. 그리고 우리가 생선 같은 거, 젓갈 같은 거 오랫동안 보존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소금을 넣었어요. 소금. 소금 넣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과일 같은 거 오랫동안 보존하는 방법으로 설탕을 넣게 돼요. 설탕을 넣게. 자, 그거는 당장법이라고 하죠. 설탕을 넣은 거는 당장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자, 우리가 설탕을 넣은 거는 당장법이라고 하고, 자, 소금을 넣었다 그러면은 염장법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염장이라고 하죠. 우리 소금 뿌린 걸 염장이라고 하잖아. 생선에다가, 그죠? 자, 우리가 염장법 이용하는 거는 보통 생선이라든지 젓갈 같은 경우 소금을 넣어가지고 오랫동안 보존하는 방법, 당장법, 설탕 넣어서 오랫동안 보존하는 방법, 요거 식초 넣어갖고 오랫동안 보존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요 산장법 같은 경우, 자, 당장법, 염장법,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죠. 자, 식품을 좀 더 오랫동안 보존하는 방법 중에서 때가 있는데 요거는 어떤 물질을 집어넣었어요. 이거는 화학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조는 그죠. 우리가 보통 식품에 있는 수분 함량을 날려보내는 방법이죠. 방사선 조사법 해갖고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많이 들었지만은 살균, 살충, 뭐 발화시키, 발화 억제, 발근 억제, 숙도 조절해 준다든지 그런 데 썼는데 방사선 조사는 어떤 물질을 집어넣은 게 아니고 방사선을 이 식품에다가 쬐줘가지고 자 이거 오랫동안 저장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냉동법 그러면 냉동법이나 냉장법이나 죄다 다 냉장고에 그냥 집어넣어 준 거예요. 어떤 물질을 넣은 게 아니고 그죠? 자, 요거는 다 건조법이나 냉동법이나 방사선 조사법이나 요거 죄다 다 물리적인 방법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산장법, 당장법, 염장법 요거는 화학적인 방법. 근데 우리가 요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시 물리적인 방법하고 화학적인 자 방법에서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식품을 조금 더 오랫동안 보존하는 방법에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식품의 방사선을 조사하여 저장하고자 한다. 효과가 잘못된 것은 때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방사선 조사법, 방사선 살균법을 자,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계속 균주 없앤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발근 억제하는데 그 다음에 과일 숙도 조절하는데 방사선 조사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잘못된 거죠. 그죠? 잘못된 거. 자, 모든 식품의 조사가 가능하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모든 식품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26종류 식품에만 방사선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26개 식품에서만 자, 방사선 조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자, 여기에서 이제 답을 보자면은 모든 식품의 조사가 가능하다. 요게 자, 안 맞죠. 그죠? 이게 맞지 않습니다. 다음 중 저온 살균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내가 있어요. 파스테르제이션. 자, 파스테르라는 분 생각하고 자, 여기서 60도 온도에서 30분간 살균한다 내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저온 살균법은 63도 내지 65도 뭐 상관없어요. 안 그러면 60도부터 65도 사이라고 하든지 그죠? 자, 요 온도
에서 30분간 가열 살균하는 걸 저온 살균법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 파스테리제이션 저온 살균법 같은 경우는 계래균, 자, 뭐예요? 소들의 젖소들의 우유 짤 때 우유 짜는데 계래균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 계래균이라든지 대장균을 없앨 수 있는 온도대가 저온 살균법을 이용하는 요 온도대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저온 살균하는 이유가 자, 고온에서 변질되기 쉬운 이런 제품에다가 사용한다고 했어요. 왜 저온 살균법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와인이라고 이야기했잖아. 와인. 자, 저온 살균법 찾아내신 분이 파스테르라는 분인데 그분이 와인을 좀 더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찾아낸 방법이 저온 살균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저온 살균법 가지고 포자 형성균을 없앤다는 거는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포자 형성균 같은 경우는 온도가 훨씬 높아져야 됩니다. 저온 교수님, 살균법으로 50분 지났습니다. 예, 6번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잠깐만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자, 끝내겠습니다. 6번에 4번입니다. 아, 6번에 4번인 것 같아요. 아닌가? 간헐적이에요. 맞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맞아요. 그죠? 맞습니까? 어, 맞습니다. 간헐멸균법이에요. 포자 네. 형성하는 세균의 살균을 네, 적합한 방법. 저 빨리 끝내라고 지금 답 알려주신 거죠. 그죠? 네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네.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같이 뵙겠습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중 포자를 형성하는 세균의 살균에 적합한 방법은 간헐멸균법. 요거 같은 경우는 자, 3번 한다고 했어요. 100도씨 온도에서 40분 내지 60분간 자, 이게 살균하고 그다음에 항온기에 넣어놨다가 24시간 동안 항온기에 둔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똑같은 조건으로 다음날 하죠. 이걸 갖다 3번 반복하는데 포자 형성하는 이 균을 없애는 데 가장 좋은 방법, 간헐멸균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수업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또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뵙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